달이 빛나는 밤에 교양이 라디오 야야킴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운전하면서 혹은 또 자기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형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목소리만으로 인사드려 봅니다. 이 컨텐츠는 팟캐스트로 업로드해서 유튜브 뮤직에서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버전을 모두 만들어 놓을 예정이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라디오처럼 청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야야킴의 교양이 라디오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중 한 분인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라디오니까 음악도 같이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또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좀 한정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교양이상 채널에서 클래식 관련 콘텐츠도 다루려고 했었기 때문에 기왕 시작해본 거 한번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사연 같은 거라도 좀 받아볼까요? 좀 구독자도 좀 많이 늘고 좀 청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은 좀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이브로 이 라디오도 진행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참여하실 분이 많을 것 같지가 않아서 요즘 고민이라든지 좀 빡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다면 보내줘 보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리고 거기에 맞는 음악이나 영화 혹은 책 등등을 한번 소개를 같이 추천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말주변이 좀 없어서 이게 어떤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데 조금 망설여지네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거라면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각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괜찮으시다면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궁금한 걸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음악에 이런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라든지 이런 거라도 보내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그냥 댓글에 남겨주셔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이 더보기에 어디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는지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 드뷔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뷔시는 우리한테 익숙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딱 클래식 음악가, 예술가 이름 같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본인 이름이었을 텐데 이게 뭔가 그의 음악과 굉장히 찰떡인 이름이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간지나는 이름이에요. 왠지 모르게. 아무튼 이 드뷔시는 19세기가 20세기로 넘어가는 이 세기 전환기의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기는 프랑스의 문화예술이 한창 번성하던 시기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때 아름다운 시절 또는 좋은 시절이라는 뜻의 벨 에포크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이죠. 벨 에포크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죠. 그리고 이 시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같은 이런 여러
현대 문물들이 발명되기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서커스나 레뷰 같은 길거리 공연 문화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드뷔시 하면 어떤 음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달빛이 아닐까 하는데요. 드뷔시 음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곡이기도 하지만 워낙 이 곡이 유명하고 익숙해서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달빛이라는 음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한테는 이 좋아하는 클래식 피아노 곡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한 10손가락 안에 뽑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달빛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듣고 있으면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더울 때 에어컨 틀어놓고 간식 먹으면서 들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나른해지기도 하고요. 또 추울 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감이 든달까요? 좀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신기하게도 내가 어떤 상태냐 또 어떤 기분이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달빛이라는 곡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드뷔시 활동 시기에 프랑스에서 코메디아 델라르테라는 길거리 연극이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이 코메디아 델라르테는 이탈리아에서 넘어오게 된 문화였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매번 정해진 캐릭터들이 출연을 해요. 근데 대부분 즉흥으로 극을 만들어내는 형식의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출연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가 삐에로였는데요. 다른 캐릭터들은 가면을 쓰고 나오는데 이 삐에로만 가면 없이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출연을 합니다. 당시 드뷔시를 비롯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코메디아 델라르테를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삐에로가 특히 예술가들한테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삐에로, 달, 고양이, 까마귀, 뭐 늑대 이런 이미지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 1집 앨범 제목도 고개라고 지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부분에서 그들에게 이 삐에로가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 충분히 100번, 1000번, 만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이 당시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 하얗고 헐렁한 옷을 입고 또 얼굴까지 이렇게 하얗게 분장을 한 채로 우스꽝스러운 역할을 하고 있는 삐에로의 모습에서 뭔지 모를 슬픔과 고독감 같은 것이 느껴졌고, 또 그런 삐에로의 양면적인 모습에 예술가 자신들의 모습이 투영되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역시나 이 삐에로라는 캐릭터에 푹 빠져버린 우리의 드뷔시는 하얀 얼굴을 한 삐에로 얼굴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달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태양빛은 쳐다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눈부시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직접적인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양의 빛과는 달리 마치 베일에 쌓여진 채로 은은한 빛을 내고 있는 듯한 하얀 달빛이 드뷔시에게는 항상 웃고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고 또 고독해 보이는 삐에로라는 신비롭고 알쏭달쏭한 캐릭터의 내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이 달빛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듣고 들으면 이 음악이 또 좀 다르게 들리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달빛, 영어로는 Moonlight, 그리고 원곡 프랑스어 제목은 클레르 드 룬 들려보겠습니다.
네, 드뷔시의 달빛 들으셨습니다. 이제 드뷔시의 생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드뷔시는 1862년 프랑스 파리 근교의 생제르맹 앙레에서 도자기 가게의 맏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드뷔시는 이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고 해요. 아버지 일이 불안정했는데 이 아버지가 심지어 그 감옥에도 가게 돼서 이사를 아주 자주 다닌 것 같고요. 그래서 드뷔시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친척한테 우연히 이렇게 피아노를 배우게 됐는데 굉장히 이 피아노의 매력에 푹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연히 시인 베를렌의 의붓 어머니이자 아마추어 피아니스트였던 모테 부인에게 무상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게 되는데요. 10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치면 한 12살 정도일까요? 아무튼 이 어린 나이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드뷔시가 피아노를 처음 접하고 기초를 배우기 시작한 게 7살 때였고, 이 모테 부인한테 본격적으로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10살에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하고 11살에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엄청난 폭풍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보통 이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하면 빠르면 한 중학교 아니면 한 고등학교쯤 가야 쇼팽의 에뛰드에 진입을 하지 않나요? 아무튼 이렇게 파리 음악원에 들어간 드뷔시의 폭풍 성장하는 음악적 재능은 이 파리 음악원 선생님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드뷔시가 아주 알아주는 반항아이기도 했다고 하죠. 여튼간에 이 드뷔시가 피아노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작곡으로 옮기게 됩니다. 1884년도죠. 22살이 되었을 때 드뷔시가 그 당시 프랑스 작곡가의 등용문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로마상에서 칸타타 방탕한 아들로 이 수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로마상이라는 거는 루이 14세가 예술 보호 정책을 펴면서 만들어진 어떤 예술 지원 제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뷔시가 원래 학교에서는 그렇게 막 일상에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한
반항아로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마 대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으로 작곡한 아주 노멀한 곡으로 이 로마상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이탈리아로 유학도 다녀오게 됐는데요. 근데 이 프랑스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 반항아 드뷔시의 모습으로 돌아왔고, 이쯤부터 인상파화가 또 시인들과 어울리면서 본격적으로 인상주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원래 드뷔시가 청년 때는 독일의 낭만파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그너가 가장 힙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드뷔시도 그 다른 청년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바그너를 동경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거의 그 바그너가 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곧 법이고 또 클래식 그 잡채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드뷔시가 이 성덕이 돼서 그 독일의 바이로이트로 직접 바그너 성지순례를 다녀오거든요. 근데 드뷔시가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로 오히려 반바그너파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드뷔시는 로마상까지 받을 정도의 실력자였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파격적인 새로운 그만의 스타일은 이렇게 처음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안티바그너로 돌아서면서부터 바그너에게 마치 어떤 도전이라도 하는 듯한 여러 차례 거부당했던 자기만의 스타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또 본인 재능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이 시작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뷔시는 이 음악뿐만 아니라 글과 그림 같은 모든 예술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나 시인들하고도 곧잘 어울리곤 했어요. 드뷔시는 그렇게 문학, 미술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 하나가 프랑스 시인 말라르메의 목신의 오후라는 시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드뷔시의 인상파로서의 제대로 된 신고식을 치른 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뷔시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뷔시가 이 동양 문화, 동양 예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동양 같은 본인이 직접 가보지 못하고 또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최초로 동양 음계를 자신의 음악에 적용시킨 최초의 서양 음악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근데 그 후세에는 이 동양 음악가들이 이런 드뷔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죠. 이 동양 음계라고 하는 게 사실상 펜타토닉 음계인데요. 이 펜타토닉은 동양의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드뷔시 같은 경우는 동양 문화를 통해서 펜타토닉을 접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동양 음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 트로트와 엔카의 역사 콘텐츠에서 설명을 했듯이 이렇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동시대 동서양은 서로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대 문화 예술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오리지널이다, 이런 국적 논란 같은 이런 논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모적인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뭐 어쨌든 그런 이유에서인지 이 드뷔시 음악은 기존 클래식과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고 또 유독 몽환적이고 어딘지 좀 신비로운 느낌이 나는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드뷔시 하면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카사노바. 이 드뷔시는 말이죠. 이미 그 10대 후반부터
유부녀와의 불륜 관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 결혼하고 나서도 바람을 피우면서 또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유부녀와 또 사랑에 빠져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이때 새로 결혼한 여자 이름이 엠마 바르닥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여인과의 사이에서는 딸을 낳아서 애칭 슈슈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슈슈를 위한 어린이의 세계라는 곡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안 좋은 비하인드들을 뒤로 하고 이 어린이의 세계를 들어보면 정말 그야말로 어린이의 세계 그 자체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어린이의 머릿속 그리고 마음속 또 그 아이들의 시야가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음악으로 그려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이 드뷔시라는 사람 자체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또 자유로운 영혼이고 또 열정도 많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본인 자체가 어린이 같은 면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었던 또 그려낼 수 있었던 음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어린이의 세계 모음집 중 한 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작권 후리 중에서 들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어린이의 세계 제4곡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 The snow is dancing. 근데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좋은 곡이긴 합니다. 아무튼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오히려 좋네요. 자, 그럼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 함께 들어보시죠. 어린이의 세계 제4곡 눈송이가 춤추고 있다 들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정말 뭔가 어떤 그림이나 영상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드뷔시 음악이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림이나 시를 되게 좋아하고 또 그것에서 영감을 정말 많이 얻고 또 되게 하나가 되는구나, 작업을 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뷔시 음악을 듣고 있으면. 음악학자 로저 니콜라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쉔베르크를 쉔베르크 죄송합니다. 제가 쉔베르크 하면 괜히 웃음이 나네요. 자꾸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하여튼 뭐 이 쉔베르크를 제외한다면 드뷔시의 영향을 받은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은 사실상 20세기 작곡가들의 목록과 다름없다. 그만큼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상파 화가들이 미술계의 판도를 바꿨다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음악 같은 경우는 인상파 작곡가 드뷔시에 의해서 판도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익숙함에 안취하기보다는 전통과 정형에 도전하는 용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을 알게 해준 드뷔시. 미술과 시, 연극 등 모든 예술을 녹여낸 음악이라는 작품으로 후세의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주고 또 대중들에게는 더 다양한 작품들을 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 클로드 아실 드뷔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드뷔시의 꿈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교양이 라디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야킴이었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